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등교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한번 했는데 수업 시간이 너무 짧아서 선생님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실 여름방학 기간까지 우리가 앞으로 2번 더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마저도 여러분 수행평가를 실시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오시면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여러분이 오시면 우리 감상 논술형 수행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논술형 수행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네, 논술형 수행평가의 주제는 베토벤 운명교향곡 1악장을 우리가 감상을 했는데요. 이것에 관해 여러분들이 논술을 하는 것입니다. 네, 주제는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1악장을 어떤 사람한테 이제 감상곡으로 추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추천을 할 때 그 감상곡을 왜 추천하는지, 그죠? 왜 추천하는지, 왜 이 음악을 들으라고 추천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논술형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논술형을 작성하실 때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작곡가 베토벤에 대한 설명이 이 논술 안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곡을 추천하려는 그런 근거와 이유가 3가지 이상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그러면은 이 추천한 음악을 감상할 때 유의점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요. 그 유의점 안에 반드시 소나타 형식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3가지 조건, 베토벤에 대한 삶과 그의 음악에 대한 설명이 조금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어떤 논리적인 근거나 이유가 3가지 이상 있어야 된다. 그 다음 3번째는 여러분 소나타 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베토벤 운명교향곡 1악장을 감상곡으로 추천했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이유 그리고 감상시 유의점에 대해서 논술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원격 수업 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운명교향곡 1악장, 그리고 소나타 형식, 그리고 소나타 형식으로 분석하여 감상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지난 원격 수업을 좀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논술형 수행평가를 여러분들 집에서 준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논술형 수행평가 볼 거니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베토벤은 1770년에 태어나서 1827년에 돌아가셨는데, 베토벤이 살던 시대는 음악적으로 우리가 고전파라고 합니다. 고전파 들어봤죠? 네, 여러분 고전파 시대 작곡가 베토벤 말고 2명 더 대표적인 작곡가 3명을 얘기하면은 누굴까요? 맞아요. 하이든, 또 모차르트, 그 다음에 베토벤, 이렇게 지금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 3명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베토벤 보시면 풀네임은 루드비히 반 베토벤이라고 하고요. 네, 베토벤의 별칭,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악의 성인. 네, 줄여서 우리가 악성이라고 합니다. 악성. 네. 악성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나쁜 놈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음악의 성인이에요. 성자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별칭을 정말 아무한테나 붙이지 않겠죠. 어떻게 베토벤이 살았으면 우리가 음악의 성인이라고 할까? 네, 선생님이 그 근거를 4가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베토벤은요. 어렸을 때 음악적 학대를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예. 그래서 아버지도 음악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이 어릴 때 음악적 재능을 막 보이자 아버지가 이 베토벤도 모차르트처럼 키우고 싶었어요. 모차르트가 왜 음악의 신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아주 막 너무 꼬마 아이가 음악을 너무 잘하니까 아버지가 온 유럽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면서 막 자랑을 하잖아요. 베토벤도 이제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베토벤을 4살짜리 꼬마를 방 안에 가두고 계속 피아노만 하루 종일 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음악 너무 싫어지겠죠. 그런데 베토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놓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음악적 학대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놓지 않는다. 두 번째, 네, 베토벤은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가난하게 살거든요. 거의 소년 가장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못해요. 학교를 베토벤이 생애 중에 4년 정도밖에 다니지 못한대요. 그런데 굉장한 학구열을 가집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스스로 공부를 하죠. 네, 세 번째 베토벤은요.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 음악가잖아요. 그런데 음악가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결함인 청력, 그러니까 귀머거리가 됩니다. 20대에 이런 병이 발병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초반에 가서는 50대에 가서는 아예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래도 그런 아주 너무 컴플렉스를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죠. 계속 작품 활동을 합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데도 작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인지 아시겠죠? 마지막. 그래서 그런 베토벤의 삶이 너무나 고난과 역경 그리고 너무 불행하지만 그것들을 이겨냅니다. 불굴의 의지를 내는데 그것들이 고스란히 작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서 모르는데 많은 시련이 있어요. 정말 불행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토벤의 삶과 그리고 그의 작품을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존경받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의 성인이다. 여기 보시면 고난을 극복한 베토벤의 이 정신력은 음악은 물론 태도에서 큰 귀감이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었다는 거에서 음악으로 그리고 그의 삶으로 위로를 주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높이 평가하는 이유인 거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토벤의 생애 한번 보겠습니다. 베토벤은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의 본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작곡가이자 또 피아니스트였어요. 베토벤은 어렸을 때 피아노를 진짜 잘 쳤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베토벤은 피아니스트로서 굉장히 이름을 날립니다. 특히 즉흥적으로 연주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알아두시고. 자, 여기 보시면 나오죠? 가난한 음악가의 아들로 태어났고, 작곡과 피아노를 배웠지만 아버지의 음악적 학대를 받았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14세에 궁정 오르간 연주자가 되었고, 피아노 선생을 하면서 가난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졌다. 거의 소년 가장이었어요. 알겠죠? 네. 그리고 베토벤은, 여기 보시면 하이든에게 음악을 배웠고요. 모차르트도 만납니다. 모차르트는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였잖아요. 그쵸? 근데 모차르트를 만났는데 모차르트가 뭐라고 했냐면 베토벤의 그 음악을 듣고는 이 청년은 정말로 유명해질 거라고 막 극찬을 해요. 그런데 모차르트의 만남도 모차르트가 35세 나이로 죽잖아요. 그쵸? 일찍 죽어요. 그래서 모차르트와는 짧은 만남을 이뤘고요. 그 다음에 하이든에게 찾아가서 이제 음악을 배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자로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도 하였지만 은둔 생활을 하게 된다. 사람들이 베토벤 성격이 좀 괴팍하다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 굉장히 당당했다고 해요.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했지만 사실 많이 아팠잖아요. 귀도 안 들리고 그리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었다고 몸이 진짜 너무 아파서 나중에는 하일리겐슈타트라는 독일의 지방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요양을 시작합니다. 요양을 하면서 이렇게 쉬고 있다가 사실 그 안 좋은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동생들에게 유서를 쓰고 죽음을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유서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유서를 우리는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죽진 않아요. 다시 이겨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가난과 질병과 싸우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음악 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 베토벤의 정신력이 음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베토벤의 주요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토벤은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우리 9개의 교향곡이 있어요. 교향곡이 9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네. 근데 교향곡이 여러분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교향곡 하나 우리
전곡 다 듣는데 거의 1시간 정도 되거든요. 네, 이런 분량에. 교향곡 알죠,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곡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9개를 남겼는데 다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배울 5번 운명교향곡, 그리고 6번 전원, 그리고 9번 합창. 이 합창교향곡은 여러분, 교향곡이 사실 기악곡이긴 하지만 이 합창교향곡은 그 마지막에 합창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별칭이 부제가 합창교향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월광소나타, 그리고 뭐 엘리제를 위하여 등등 많은 피아노곡을 남기고 또 현악 사중주곡, 그러니까 수많은 곡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베토벤 곡 한번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베토벤 운명교향곡 1악장이 어떤 음악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토벤 운명교향곡은 소나타 형식 1악장인데요. 1악장에서는 이 소나타 형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소나타 형식이 뭘까?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토벤이 아까 선생님이 9개의 교향곡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제 5번입니다. 5번째 곡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사실 운명이라고 하지 않고 서양인들은 보통 베토벤 교향곡 제 5번 그러니까 넘버를 붙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운명이라고 했을까? 이 운명은 베토벤 자신이 이름을 붙인 건 아니에요. 뭐 베토벤 교향곡 중에 전원 이런 거, 영웅 이런 것들은 베토벤이 직접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실 교향곡에는 제목을 잘 붙이지 않는데 어쨌든 제목을 붙였어요. 그런데 운명은 제목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5번이라고 남겨두었는데 베토벤이 제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주제선율 있잖아요. 빠바바밤 이거 있잖아요. 빠바바밤 이 주제선율의 의미를 운명은 이와 같이 문을 두드린다라고 이렇게 제자에게 한마디 했대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후세 사람들이 그냥 운명이다라고 부제를 붙인 것입니다. 하지만 베토벤이 직접 붙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곡은 여러분 귀가 거의 들리지 않을 때 만들어진 작품이래요. 그래서 운명을 극복하는 인간의 의지와 환희가 담겨 있다. 여러분 이 곡 작곡했을 때 베토벤이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들리지 않아서 사람들과 소통을 어떻게 했냐면 스케치북 있잖아요.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소통하고 또 이 곡은요 베토벤이 거의 4년간 만들었대요. 네, 4년간 만들었는데 정말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무슨 곡을 하나 만들어도 그냥 빨리빨리 뚝딱뚝딱 만드는데 베토벤의 악보를 보면 그렇대요. 정말로 많이 수정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말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4년 동안 만든 곡입니다. 대단한 곡이죠. 네, 그러면 소나타 형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곡은 1악장인데 1악장에는 소나타 형식이 쓰였습니다. 소나타 형식이 뭘까? 네, 우리 고전파 시대 작곡가들이 정말 사랑하던 형식이었어요. 네, 자, 첫 번째는요. 이 소나타 형식은 제시부, 발전부, 제연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 다시 얘기해 볼까요? 제시부, 발전부, 제연부. 네, 이렇게 세 부분. 제시부는 여러분 말 그대로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 그러니까 작곡가가 생각하는 주제 선율을 제시하는 거예요. 발전은요. 네, 맞아요. 주제 선율을 작곡가가 조금씩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재현부. 재현이 뭘까요? 재현. 네, 다시 보여준다. 뭘? 주제 선율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하죠?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 다시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끝에는 우리가 코다라고 해서 코다는요, 음악을 끝맺음을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코다. 그래서 이 소나타 형식이라는 건요, 주로 기악 음악의 소나타의 1악장에 많이 사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소나타는 뭐고 소나타 형식은 뭘까? 예, 두 가지 이거 구분해야 되는데요. 소나타는 기악 음악의 하나의 종류예요. 기악 음악의 어떤 하나의 장르거든요. 그런데 이 교향곡이라는 거는요, 이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소나타를 바로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소나타가 기악곡의 한 형식, 장르인데요. 우리가 피아노로 연주하면 피아노 소나타,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면 바이올린 소나타, 뭐 첼로로 연주하면 첼로 소나타입니다. 그런데 이 소나타를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면 바로 교향곡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소나타라는 그 음악의 장르에서 1악장에는 이 소나타 형식이 사용된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 소나타, 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뭐 1번 1악장에도 소나타 형식이 사용되겠죠. 아시겠죠? 네,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제시부 얘기했잖아요. 제시부에서 선생님이 주제 선율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방금 막 얘기하다 말았어. 그런데 이 제시부에서는요, 주제 선율이 2개가 나와요. 2개. 그래서 이 2개의 주제 선율이 느낌이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2개가 느낌이 다릅니다. 보통 알겠죠? 그래서 1주제, 제2주제, 다시 제1주제, 제2주제 이렇게 2개가 나오는데 이 2개의 주제 선율은 비슷하지 않고 대조적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1악장을 소나타 형식으로 분석하면서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나타 형식의 첫 번째 부분인 제시부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시부에서는 대조적인 선율 2개가 나온다고 했죠? 네, 그 첫 번째로 제1주제입니다. 여러분, 제1주제 선율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베토벤이 운명의 문은 이렇게 두드린다고 했죠? 한번 그 강렬한 선율 여러분 지금부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2주제입니다. 여러분, 1주제가 굉장히 강렬하게 빰빰빰빰이었지만 제2주제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대조적이죠? 그러면 1주제와 또 다른 느낌의 제2주제를 지금부터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제시부는 제시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1주제와 2주제를 이렇게 제시를 한 후에 이제 발전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넘어갈 때 이 제시부와 발전부를 연결해주는 연결구입니다. 이 베토벤은 이 연결구를 어떻게 작곡을 했는지 여러분 감상해 보시고요. 잘 연결이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소나타 형식의 두 번째인 발전부입니다. 우리 제시부에서 1주제 그리고 제2주제를 제시를 했잖아요. 이제는 이 주제 선율들을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작곡가 베토벤이 이 발전부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변형을 시켰는지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전부는 발전부예요. 그런데 이 발전부와 제형부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구입니다. 이 발전부에서 또 제형부로 갈 때는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여러분 잘 감상해 보세요. 네, 소나타 형식의 세 번째 제형부입니다. 재현이라는 거는 다시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재현부에서 다시 제1주제와 제2주제가 다시 재현이 됩니다. 여러분, 재현부 한번 감상해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네, 재현부는 재현부인데요. 이 재현부 끝에 맨 마지막 끝단락에 코다라고 해서 이 작곡가들이 이 끝맺음의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베토벤 운명교향곡 1악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이 코다 부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